7분 정도가 지났나 한 아이와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멀리서 뒤따라 가다 한 아파트로 들어가길래 큰 소리로 전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란 전처가 뒤를 돌아보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했습니다. 본래라면 바로 쌍욕을 하면서 경고를 해주려고 했는데 전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속해서 멀리 뒤따라다니고 뒷모습만 쫓아다니다 보니 전처의 얼굴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전처는 5년 사이에 무슨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염색을 해서 별로 안 변한 줄 알았는데 또래 여성들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경고를 하려는 찰나 전처와 상간남이 낳은 아이가 한 행동에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면서 몸을 앞뒤로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늘의 그물이 넓고 엉성해 보여도 인간은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 노자가 토독경에서 언급한 구절입니다. 오늘 사연은 다음 카페에 수년 전 쓰여진 글로 앞서 말씀드린 명언이 딱 걸맞는 사연입니다. 43세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이후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5년 전 43살이었던 전처가 불륜을 하여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이혼을 했는데 최근 전처가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좀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을 쫓아가 전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처의 행색이 완전히 할머니가 된 것은 둘째치고 전처와 상간남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통쾌한 마음과 심란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5년 전 저는 인천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남자였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교대 근무를 했고 아이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 무리를 해서라도 추가 근무를 했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재테크 공부도 밤낮 없이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전처가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물론 거의 5년 넘게 부부관계도 없었고 대화가 많이 사라진 게 오래되긴 했지만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둘째도 중학교 3학년이 되어 학원비니 뭐니 이리저리 드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전 그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처도 애들 뒷바라지하면서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이혼을 하자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전처는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제가 뭘 물어보든지 간에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어르고 달랬지만 계속해서 이혼만 요구하는 아내의 모습에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심하게 화를 내며 짐을 싸고 가출을 해버리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왜 하자는 건지도 말도 안 하고 가출을 하다니. 다음날 어디 갔는지 걱정이 되어 친정집에 전화를 했는데 장모님도 전화를 안 받고 장인어른도 연락이 안 되더군요. 한참을 전화를 한 끝에 자기들 말고 딸아이랑 둘이 이야기하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시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계속 전처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마다 전처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빨리 이혼만 해줘.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집에 이혼 소송장이 도착하더군요. 이혼 사유는 저의 폭력과 폭언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처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장일도 잠시 쉬면서 전처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처의 친구들부터 친척에게까지 수소문을 하여 겨우 전처가 가출을 한 지 거의 2달 만에 집에서 20분 떨어진 부천역 인근의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전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고 전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임신한 것처럼 배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당신 혹시 임신했어?
라고 물었더니 임신했어. 이제 4개월 되었어. 라고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나 정관 수술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우리 부부 관계 안 한 지 벌써 몇 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누구 애를 임신한 거야? 라고 따졌습니다. 전처는 멍하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만 해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먹서먹한 부부관계였어도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낳겠다고 말하는 전처의 모습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저는 일단 전처를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울면서 지금 지영이 수능 준비해야 하잖아. 지영이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혼해줘.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지영이 만나면 지영이가 마음이 어떻겠어.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라고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 애들 생각한다는 여자가 다른 남자 애를 임신한 거야? 애초에 당신이 애들 생각했으면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이 상태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전처를 반강제로 카페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 아니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2시간이 넘게 전처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처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바람을 피운 건 전처인데 어느새 제가 전처에게 이혼하지 말자며 애원을 하고 있더군요. 그때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애를 지우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애를 낳고 상간남에게 주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라고도 했고 상간남에게 양육비를 받고 저와 함께 키우자고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완전히 상간남에게 빠진 듯 그저 아이는 낳을 것이다. 이혼을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집에 돌아오고 바로 처가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처가집 식구들은 또 제 전화를 전혀 받지 않더군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 직접 당진으로 내려가 만나 뵈었는데 전처가 어떻게 말을 해놓은 건지 그렇게 우리 딸을 괴롭혀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집에서 나가! 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의 말씀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처가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집안에 관심이 없었으면 애가 임신을 한 것도 이제 알았어. 무튼 난 이제 다 큰딸 인생에 끼어들 생각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미 전처는 처가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끝내놨던 거였습니다. 무조건 상간남에게 가려고 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저는 2개월이 넘게 전처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몸을 갈아서 일을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도 못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게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처가 중절 수술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대신 상간소송을 할 목적으로 상간남의 신원을 전처를 살살 꼬드겨 물어봤죠. 당연히 전처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꾀를 냈습니다. 지금 낳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상간남 호적으로 넣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너희들이 언제 만났고 언제부터 성관계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둘러대며 이걸 내가 확인해야지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더니 이혼할 마음이 가득한 전처는 슬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전처의 외도 상대는 외국인이었는데 아마 한국계 외국인인 듯했습니다. 일단 만난 건 5년이 되었고 어디서 만났는지는 말을 안 하더군요. 성관계를 한 것도 거의 5년이 되었고 1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마 전처는 교대 근무를 하는 제 상황을 이용하여 외도를 한 것으로 보이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처의 외도 상황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의 변심도 외도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를 속인 전처에 너무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전처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이미 상간남과 같이 살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에서는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가족에 대한 미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런 상황이면 이혼할 때 제가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그 남자랑 살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이걸 따라주면 이혼해 줄게. 매일 밤 야근하면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대고 처가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살림살이 하느라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처는 제가 일하러 나간 시간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으니 최소한 재산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우선 재산 분할은 제가 팔 전처는 2로 나누고 퇴직금 및 주식도 전부 제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처는 놀랍게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토록 매달렸을 때는 냉정하기만 했던 전처가 재산 포기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을 보니 그 남자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전부 녹음하고 자필로 사실확인서 및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변호사는 이혼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전처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더 이상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날 협에 이혼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혼 기간은 거의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1년이 넘어가고 심한 경우는 2년도 넘는데 전처는 뭐에 홀린 것처럼 자신에게 너무나 불리한 재산 분할 내용에도 아무런 이해책이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전처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친생부인의 소 때문에 상간남이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더군요. 그 진술서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상간남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한국에 온 한국계 외국인이었는데 한국에 전부 장학금을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할 목적과 교수가 될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친구로부터 전처를 소개받아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전처는 월급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둘이 눈이 맞은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상간남은 자신은 전처가 이혼한 줄 알았다고 하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 진술서에서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전처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둘이서 장인과 장모를 찾아가 같이 사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다 큰 딸이라도 미친 짓을 하면 말려야 하는 게 부모인데 그걸 또 허락을 했다는 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야근한 돈으로 달마다 용돈 줬던 게 정말 너무 아깝더군요. 장인, 장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제 등 뒤에서 딸의 불륜을 눈감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할수록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어처구니 없는 건 상간남이 총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상간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처를 통해 상간남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상간남은 한국에 오기 전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온 게 아닌 그냥 현재 법적으로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처도 몰랐는지 한동안 벙찐 얼굴을 하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왜 교수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놈이 애 둘이나 낳은 아줌마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얼굴이더군요. 전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이미 짐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 후회의 대가는
제가 아닌 전처 자신이 치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열받았던 건 좀 맛이 간 듯한 전처의 행동이었습니다. 출산을 2개월 정도 앞둔 상태고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뜬금없이 가족 단톡방에 자기 주식 뭐 사야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건가? 아니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처의 뻔뻔한 질문에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고 말했더니 첫째는 또 엄마 편을 들어 그냥 몇 개 추천해줬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피부치인 자식이 불륜을 저지른 엄마 편을 드는 걸 보며 이게 내가 그동안 키워온 가정의 모습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전처는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둔 딸에게 그 어떤 언질도 없이 계속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며 아, 이 여자 정말 정신 나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불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그저 자신의 필요한 것만 달달 볶아대는 모습이 꼭 철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철없는 아이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정말 화가 났던 건 이렇게 자기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딸과 아들에 관한 양육권과 친권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정말 가정을 모두 버리고 상간남에게 모든 걸 바치는 모습이더군요. 이건 마치 자식들을 볼모로 자신의 불륜을 덮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혼을 한 결과는 약속대로 제가 재산의 팔을 가지고 가고 전처가 이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주식은 서로 각자의 것을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전처는 계약직이었고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라 뭐 나올 게 없더군요. 조금 아까운 건 제가 전처 명의로 주식을 조금 샀었는데 뭐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가게 되었으니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 제가 상간소송을 포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간남과 전처의 진술과 임신 사실 그리고 몇 가지 증거를 통해 상간소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판사님이 재산을 8대2로 나누고 이후 그 어떤 경제적, 법률적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으니 여기에 상간소송도 포함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때 전처의 아차하는 표정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본래라면 상간소송까지 진행해서 3천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무튼 밖으로 나와서 전처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니 상간소송을 안 하게 되면 재산 분할로 8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 상간소송을 하면 많아봐야 3천만 원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드니 돈만 생각하니 그냥 상간소송은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마지막으로 전처를 본 건 거의 4개월 뒤 가정법원 앞이었습니다. 이미 출산을 하여 배는 홀쭉해졌는데 45살에 출산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흰머리도 많이 늘은 것 같고 한 4년은 더 늙은 모습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연민, 허탈감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었죠. 둘째 양육권과 친권 포기 관련하여 조사관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한 짓이 창피한 걸 아는지 전처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대답을 하더군요. 한때는 그토록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쭈그러든 모습으로 앉아있는 걸 보니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저희는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처는 한동안 첫째와 둘째에게 사랑한다, 항상 너희를 생각한다 등등 카톡을 자주 보내고 2주에 한 번씩은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45살 먹고 갓난아이를 키우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지 서서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혼하고 1년 차쯤 되었을 때는 한두 달에 한 번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수준이 되었고 2년 차 때는 더 이상 연락이 없더군요.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리 상간남을 사랑해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이렇게 멀리할 수 있다는 게 참 여자라는 동물이 무섭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한때는 그토록 자식들을 걱정한다며 이혼을 서두르더니 결국에는 자식들마저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이기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혼하고 1년 차쯤에 중간중간 첫째를 통해서 상간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처가 왜 상간남한테 올인을 했는지 대충 알겠더군요. 그 상간자가 전공했던 게 AI 관련 학과였는데 박사학위만 따면 국립대학교 교수 자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황된 꿈 하나에 20년 넘게 함께한 가정을 저버린 꼴이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발 국립대학교 교수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고요? 상간소송은 안 해도 남의 가정을 파탄낸 인간이 국립대학교 교수에 다니는 걸 알리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놈이 교수가 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를 위해 증거들도 모아두고 어떤 식으로 폭로할지도 계획했죠. 그런데 이 상간놈, 모 교수가 되니 많이 이야기를 하더니 계속 낙방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국립대 교수가 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새 제 인생에 만족하게 되며 관심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투자했던 주식이 나름 대박이 나고 이혼 후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다 보니 전처도 금방 잊혀지더군요. 제가 그동안 주식 공부하고 투자한 게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래도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전처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여자의 이중 생활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 덕분에 오히려 제 인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고통과 혼란을 겪고도 인천대학교를 들어가 졸업을 해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지방국립대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배신으로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저번 달 첫째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더군요. 평소에도 종종 오긴 했지만 이날은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눈이 돌아간다는 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들 다 배신하고 상간남하고 살겠다며 집을 뛰쳐나가 연락도 없던 여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서야 연락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해? 염치가 없다는 건 상간남과 바람을 피울 때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버리고 남자 따라간 주제에 이제 와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다니. 그 순간 전처에 대한 미움이 다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는 곳 말해주면 가서 대화 좀 하고 돈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하라고요. 딸은 제가 엄마를 찾아가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인지 안 하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노로 인해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빠는 이제 네 엄마한테 화내기도 싫어. 그냥 네 엄마가 네 앞길을 망칠까봐 그게 걱정돼서 엄마한테 경고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폭행이나 기타 법을 위반할 만한 행동은 안 할게. 아빠 믿어. 여기서 아빠가 엄마를 못 쳐내면 너 앞으로 계속 엄마한테 돈 뜯길 거야. 우리 딸 착해서 엄마한테 그런 말 못하잖아. 아빠가 우리 딸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해주니 그제서야 엄마와 카톡을 하더군요. 딸이 카톡을 보내는 걸 보고 있는데 참 우습더군요. 스스로도 창피한 걸 아는지 애까지 낳아 가정까지 꾸린 여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그 흔한 가족 사진 하나 없더군요. 그저 자신의 얼굴만 올려놓은 걸 보니 새로 꾸린 가정에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전처의 카톡 대화를 지켜보는 동안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돈 달라고 연락을 하니 나 너무 섭섭해요. 전처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일이 너무 많았어서 우리 딸한테 연락도 못했네. 많이 섭섭했지? 그래도 엄마는 우리 딸 항상 사랑하고 있었어.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속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이 많아서라뇨.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면서 무슨 변명인지. 그리고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사랑을 운운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요? 얼마 정도 빌려줄 수 있니? 올 초에 회사 취업해서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 들었다. 취업했다며. 참 장하다. 우리 딸 엄마가 참 미안한데 혹시 5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겨우 취업한 딸에게 500만 원을 요구한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위로나 사과 한마디 없이 5년을 지내다가 말이죠. 이런 뻔뻔한 행동을 보니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기왕 연락도 했으니 엄마 얼굴도 보고 싶어요. 엄마 사는 곳 말씀 주시면 거기서 봬요. 그러지 말고 엄마 사는 곳 근처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요. 어디인지 말씀 주세요. 그리고 날짜하고 시간도 말씀 주세요. 고마워, 딸. 이번 주 금요일에 부천역 앞에 있는 객스 앞에서 1시 정도에 만나자. 본래 제 의도라면 전처가 사는 집 앞에서 주의를 주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너 사는 곳에다가 현수막 걸어준다고 협박을 할 요량이었죠. 하지만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니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딸에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좌한도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이야기하라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날이 되었고 계획대로 딸은 부천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거의 몇 년 만에 전처를 만났습니다. 부천역 인근의 공영주차장까지 딸을 차에 태우고 내려준 뒤 전처를 따라갈 생각이었는데 전처도 같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순간 기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뒤 저에게 엄마와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택시 타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고 전처가 끌고 온 구형 SMO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따라가기 시작한 무렵에 딸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미행하는 걸 실패할까 봐 받지도 못했습니다. 차를 따라가면서 보니 자동차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그 스티커를 보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새로 낳은 아이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스티커 하나가 제게는 큰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따라가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버릇을 이번에 못 고치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다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쫓아간 전처의 차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낡디 낡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교수가 된다던 상간남은 아직도 교수가 못 되었는지 두천에서도 가장 치안이 안 좋은 곳에 살더군요. 허름한 아파트 단지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었는데 전처는 결국 이런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왕 경고를 줄 거면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동 앞에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 전처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순간 말을 하려고 멀리 주차를 하고 전처가 가는 곳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런 말이 웃기지만 탐정이 된 것 같아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분노로 가득 찬 상태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전처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전처는 바로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닌 상가 건물로 걸어갔는데 따라가 보니 그 건물에는 어린이집이 있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상간자와 낳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고 하원시키고 같이 집에 가려는 거구나.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한때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데리러 다녔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잔인한 말이지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경고를 해야 할 거라면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그렇게 전처가 상가 건물에 들어가고 7분 정도가 지났나 한 아이와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멀리서 뒤따라 가다 한 아파트로 들어가길래 큰 소리로 전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란 전처가 뒤를 돌아보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했습니다. 본래라면 바로 쌍욕을 하면서
경고를 해주려고 했는데 전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속해서 멀리 뒤따라다니고 뒷모습만 쫓아다니다 보니 전처의 얼굴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전처는 5년 사이에 무슨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염색을 해서 별로 안 변한 줄 알았는데 또래 여성들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경고를 하려는 찰나 전처의 아이가 한 행동에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미친 듯이 지르면서 몸을 앞뒤로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사람을 보고 놀란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격한 아이의 모습에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전처는 그 아이를 안으며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여긴 어떻게 찾아왔어?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여길 당신이 왜 오는 건데? 그 순간 전처의 목소리에서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화가 나 있었죠. 너 지영이한테 돈 달라고 했지? 아무리 네가 양심이 없어도 상간남 애 낳는다고 지 자식 다 버리고 가고 몇 년을 연락 없다가 지금 와서 돈 달라고 연락을 해? 네가 인간이냐? 화내던 전처가 갑자기 입을 닫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 와중에 그 아이는 더 발작을 일으키듯이 몸을 앞뒤로 흔들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란이 일어나자 뒤를 걸어가던 사람들도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경비원도 무슨 일인가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더 시간 끌면 귀찮아질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전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혼하고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니던지 상관없어. 그런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애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나 이제 너네 집 어디 있는지도 아니까 진짜 망신당하기 싫으면 진짜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울고 있는 전처와 발작하는 아이를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리고 전처가 울면서 보였던 그 절망적인 표정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진실을 알지 못했죠. 그렇게 집으로 오니 딸이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그날만큼은 딸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까 봤던 광경이 자꾸 떠올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서였을까요? 나 왔어. 엄마한테 다시는 돈 달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괜히 마음 쓰느라 고생했어. 우리 딸.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말을 듣은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낳은 아이가 정상이 아니래. 순간 아까 봤던 그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폐증인가 봐. 카페에서 엄마가 많이 울더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은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봤던 그 아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몸을 앞뒤로 흔들던 모습, 전처가 그토록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엄마랑 사는 아저씨는 아직도 교수가 못 돼서 미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느라 엄마 혼자 애를 보고 있대. 원래 일반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애가 자꾸 주변 애들을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하니 어린이집에서 컨트롤이 안 되었나 봐. 잠시 숨을 고른 딸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도 계속 항의하고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어린이집 다니고 특수학교를 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나 봐.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연민, 허탈함,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아까 전처를 만났을 때 보였던 그 초라한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거의 50살의 나이에 홀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무리 전처가 저지른 잘못이 크다 해도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딸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처가 아닌 상간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교수가 되겠다고 한국에 와서 남의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그 남자가 너무나도 밉더군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전처 혼자 그 힘든 짐을 떠안게 만든 그 비겁함이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제가 해야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딸, 그건 전부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지금 네가 감정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너희 엄마는 필요할 때마다 너에게 돈을 달라고 할 거야.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음 아픈 것도 잘 알겠어. 그런데 그건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책임져야 하는 건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한테 돈 주면 안 돼. 알겠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빠랑 꼭 약속해줘야 해. 알겠지? 한참을 울던 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딸과 저녁을 먹고 살고 있는 자취집으로 바래다 준 뒤 홀로 집에 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처는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더군요. 아빠, 전 그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연락도 잘 안 받았어요. 돈 필요한 것도 누나한테 전해들어 알았죠. 무튼 줄 돈도 없고 엄마한테 돈 줄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과는 달리 아들은 전처에 대한 원망이 깊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겪은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게다가 그 이유가 어머니의 불륜이었으니 아들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이야기가 끝나고 몇 년 만에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걸었을 때 전화를 안 받길래 말았는데 10분 정도 뒤에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는데도 아무 말이 없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손 벌리지는 마. 돈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 남편한테 해야 하는 거야. 또 아무 말이 없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청순했던 모습.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끊는다. 그러자 전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애들한테 연락한 거야.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당신한테도 내가 참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그 순간 전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야. 당신도 힘내고 살다 보면 또 좋은 날 오겠지. 내가 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왜 아이한테 벌을 준 건지 너무 마음이 아파. 전처의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이 한 선택의 결과니까. 무튼 끊는다. 전처가 뭐라고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전화를 끊고 혼자 누워있는데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전처에 흐느끼는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서먹해졌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달라졌을까? 그때 내가 야근만 하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더 보냈더라면 전처는 무슨 생각으로 애를 낳았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근을 한 것도 주식 공부를 한 것도 다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건 전처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천벌이라는 게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처의 불륜으로 인해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대가를 왜 무고한 아이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 글을 쓰는 순간에도 힘들어하던 그 아이가 떠오르네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자폐를 가진 직원의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갔거든요. 전처는 50살의 나이에 혼자서 그 힘든 양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은 교수가 되겠다고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딸에게까지 손을 벌리다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부모의 죄를 아이가 받아야 하는지 참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절대 돈을 주지 말라는 제 말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고민도 들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엄마는 엄마니까요. 더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엄마를 보면 돕고 싶은 게 자식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특수학교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아는 분의 자녀도 자폐가 있어서 특수학교에 다니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거기에 치료비까지 더하면 전처가 왜 갑자기 자식들에게 연락했는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에게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전처는 지금 감정에 호소해서 돈을 빌리려 하지만 나중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특히나 화가 나는 건 상간남의 무책임함입니다. 전처의 말로는 그 사람이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돈이 있으면 자기 아이 치료비는 제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남자가 처음 전처를 꼬실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달콤한 말로 우리 가정을 망가뜨렸을 텐데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이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있으니 생각할수록 치가 떨립니다. 어쩌면 전처도 이제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정된 가정을 버리고 불륜 상대와 도망치듯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건 뭔가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고단한 현실과 책임지지 않는 남자, 그리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 저는 이제 전처가 어떻게 사는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는 것뿐입니다. 특히 딸아이가요. 너무 착한 마음에 자칫 엄마의 고통에 휘둘려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취직해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고요. 두 아이 모두 이제야 겨우 그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하는데 전처의 이런 연락이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 모습이 딱해 보였을지라도 전처를 찾아가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행태는 반드시 멈춰야 했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차갑게 선을 그어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제가 돈이 많이 있다면, 그래서 전처의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요. 비록 전처가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일 뿐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특히 우리 딸에게 절대로 엄마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게 혹시 모자란 아이를 키우는 친엄마를 도우지 말라는 말로 들리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돈을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테고 그러다 우리 딸의 인생까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식들이 가여운 엄마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까봐 차라리 제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였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다른 판단을 내리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의 뜻은 가끔 예상보다 더 잔혹하게 사람들을 벌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족을 배신했더라도 상간남과 낳은 아이에게 벌을 내리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을 읽으며 세상에는 정말 천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갖는 고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